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양입니다. 김진양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 오늘 마지막 12번째 강의입니다. 그간 10일 강좌 동안 여러분들하고 분단, 통일, 북, 그리고 개성공단, 북측의 경제, 사회적 변화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 엄청난 엄혹한 전쟁적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찬찬히 봤습니다. 이번 마지막 12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분단 통일을 종합적으로 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평화, 통일, 이 통일과 평화의 일주체일 수밖에 없는 북한 사회, 북한의 경제 사회적 변화, 이 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북이란 5,000년 동안의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동포, 그리고 한 가족 형제 자매인데, 사실은 한국 전쟁이 휴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완벽히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에너미, 적입니다. 적. 이 상호 모순되는 이중적 의미가 북입니다. 동포이고 형제 자매인데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평화와 통일을 헌법 가치로 설정을 하고 북을 동포, 형제, 자매, 가족으로 인식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분단체제, 이 엄혹한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는 북은 그냥 에너미, 적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대적 분단체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려면 북을 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극복의 대상이라고 지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면 진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을 평화의 위치에 갖다 놔야 됩니다. 북을 적에서 동포의 자리로 갖다 두는 것, 이것이 헌법 정신인 평화와 통일을 구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평화지향적 관점에서,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늘 얘기했던 한 가지입니다. 이 분단의 본질은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적대 관계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이 분단의 본질인 적대 관계, 전쟁 상태가 사실은 비정상의 근원인데요. 북은 왜 적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다들 잘 압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죠.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적대 관계를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적이 아닌 동포,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면 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에 적이었던,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였던 중국과도 관계 정상을 했습니다. 적대 관계를 안 끝내는 휴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 위기의 악순환을 항상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 위기의 반복입니까? 누구를 위한 분단체제의 지속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단의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 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단순히 전쟁을 끝내면 남북은 평화가 시작되는구나. 적대에서 온전한 동포로 넘어오는구나 라는 인식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 그랬죠. 남북의 적대관계, 전쟁 상태의 유지가 분단체 유지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에 대한 적대화, 악마화, 일상적 비난, 적대, 혐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분단체제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들이 조장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적대적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장되어졌던 이데올로기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70여 년 적대적 분단체제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북맹, 북에 대한 무지의 구조화, 즉 문맹, 큰맹처럼 북을 완벽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북측의 출판물을 볼 수 있습니다. 북측의 영화나 드라마나 북측의 유튜브나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을 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다 금기시했습니다. 그냥 북은 적이어야만 했습니다. 북의 실체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이고 악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북맹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북맹, 북에 대한 총체적 무지인데요. 우리가 아는 북한은 대립적, 적대적 북한인식만 있고 온전한 평화적 북한인식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북을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분단체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로 완벽히 가둬버렸습니다. 북에 대해서. 그 이외의 어떤 이미지도 용납하지 않았죠. 자,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가 북측, 북한만 모를까요? 사실은 분단의 기원, 분단의 과정, 분단이 유지되는 상황들, 통일에 대한 개념, 과정, 절차, 방법, 분단도, 통일도, 북도 사실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영역에 대해서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적대적 분단체제를 심화하는 분단교육, 분단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분단의식, 분단인식들을 강요했죠. 우리 모두 그 분단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 오해, 왜곡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던, 적으로만 인식하고자 했던 그것이 만나보면 간단치 않은 다름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극인데요. 누가 모르는가? 참 제가 학자로서 북한 체제 사회를 연구했던 북한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역은 다 모릅니다. 누구는 알고 누가 모르는 이런 게 영역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 모릅니다. 전문가, 학자, 석학, 종교 지도자는 알까요? 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전쟁 체제인, 휴전협정 체제인 분단 체제 안에서 규범적으로 북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학식과 지휘관을 불문하고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르죠. 우리 모두 분단 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 유관기관 어떨까요? 잘 알까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북은 적일 뿐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이미지들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국민들, 똑똑한 민족이 살아가는데 아주 똑똑한 이 남측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만은 북측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같이 모두 바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 분단체제를 매우 충실히 모범적으로 살았던 규범적인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체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이미지도 용납하지 않았던 결과가 그런 것이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북맹이다라는 겁니다. 이 북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단체제 안에서 북을 가장 모르고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 두 집단이 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두 집단 어디일까요? 누굴까요? 북한 전문가들, 탈북자들이라고 조자닥의 박한식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한식 교수는 아주 유명한 북측을 수시로 넘나들었던 북미 간의 최고위급의 정상적 관계들을 많이 주선했던 석학입니다. 북을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박한식 교수께서 상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측의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분단체제에 동원되어져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또 북을 적대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이데올로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 많이 동의하는 영역인데요. 북한 전문가라고 해서, 북한 학자라고 해서 분단체제 안에 갇힌 북한 학자이지 분단을 넘어서 통일평화를 진짜 지향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직접 실정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에 갇혀있죠. 그 텍스트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분단체제 안에서 출판되어진 책들입니다. 그 이미지로부터, 그 인식으로부터 초월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그런 한계가 명료하다는 겁니다. 적대적 분단체제, 반복주의 이 체제는 북에 대한 무지를 구조적으로 강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북맹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북을 바라보는 인식의 태도, 유형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적이기 때문에 적대적 관점이죠. 선악, 흑백, 맞고 틀림, 극복의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대립적 관점, 우리가 아는 타자죠. 타자, 객체, 대립적 구조의 타자입니다. 그리고 맹목적 비교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찌질해, 루저들이야 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 비교적 관점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주의적 관점, 우리 자본적 가치의 경제주의 관점을 일반화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 질서 관점에서 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의 관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방적 기준인데요. 내지는 많은 탈북자들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인식 태도 유형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적대적 분단 체제가 양산했던 이런 인식과 전혀 다르게 가장 압도적인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관심이 인식의 한 유형이라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제는 한 동포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70여 년 분단 체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영역이 얼마나 엄혹한 영역인지를 반증하는 사례들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알 수가 없었죠.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이. 북을 안다라는 것은 참 간단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중적인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국면에서 몇 군데 좀 울컥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북측 주민들은 함께 감정이입이 돼서 웁니다. 똑같이 울어요. 이 군인들이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이 연설을 녹화해서 그 다음 날 북측 주민들이 대부분 다 봤습니다. 대부분 북측 주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2,500만의 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모두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북측이 어떻게 국가가 수립되었으며 무엇을 지향해 왔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인식을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퉁쳐서 한마디로 적대적 이미지의 연장선에서 저들 모두 완벽히 세뇌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해버리면 끝입니다. 바꿔보면 그 체제 고유의 메커니즘, 사회작동의 운영 원리, 저들의 가치규범, 지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그냥 세뇌되었으라고 우리 스스로가 세뇌되지는 않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영역이죠. 그만큼 5천년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형제자매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적대적
전쟁 상황의 분단 체제는 북에 대해서 완벽한 무지의 영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곡해하고 오해하고 왜곡하진 않았을까요? 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 전혀 없이.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14년 개성공단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함께 살았습니다. 개성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해봤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작업 현장에서 부대꼈습니다.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하는 북한, 북측 사람들의 윤리, 도덕, 가치규범, 사고방식, 생활양식, 북이 남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측이 남측의 동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측이 통일과 평화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영역을 안다라는 것은 분단체제가 가렸던, 왜곡했던 너무 많은 거짓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노동당 8차 당대회 때의 모습인데요. 저는 북한 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독재체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체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적실성이 높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중국을 시진핑 1인 독재체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죠. 맞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북도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체제입니다.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당적 구조의 전 국가적 체계가 완벽히 어마어마한 조직적 체계로서 회의 체계로서 거물망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회의 체계가 너무너무 많이 촘촘하게 거물망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당대회 한 번을 하기 위해서 3달간 회의 준비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3박 4일씩, 4박 5일씩 회의를 하게 됩니다. 1인 독재체제이면 이런 수많은 회의들이 필요할까요?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회의 결정 사항은 모든 단위에서 2,500만 한 명 모두 그 회의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외워버립니다.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광역단체, 시군구 단위별로 내려가면서 다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민연합대회처럼 당의 결정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집단주의적 결정 관철들을 쭉 밀고 나갑니다. 이것이 부문에 내려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모든 직장, 모든 기업소, 모든 협동농장, 모든 작업 단위에서 그 결정 사항들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또 토의하고 회의하고 개인적 영역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가 발현되는 과정인데요. 한마디로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돈의 논리 속에서 모든 개인은 내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고 모든 기업은 시장의 논리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서 모든 국가체제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북측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다름들이 존재하는 조금 다른 사회다라는 건데요. 북측을 이야기한 3가지 키워드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주의 정치제도, 사회주의 경제제도인데요.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 즉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를 동일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거. 우리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정치체제, 사회주의 운영 원리에서는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와 거의 동일시합니다. 계획경제, 생산, 공급, 소비의 계획화, 그 집단 배급, 국가 공급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는 좀 다릅니다. 경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경제는 완벽히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이 공동체의 운영 원리는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이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즉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 전체는 또 이 하나를 위하여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단 한 명도 자기가 속한 조직이 다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조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년단, 청년동맹, 직맹, 농건맹, 여맹, 노동당 매우 거물망처럼 촘촘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북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압도적인 한 가지 특징을 이걸 꼽습니다. 엄존하는 객관적 환경으로서 북측이 국가 전략을 짜고 모든 정책 판단을 할 때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 전쟁적 상황이라는 것.
북은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낸 상황, 70년 미국과의 전쟁적 상태를 못 끝낸 상황이라는 이 전쟁 상황이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전쟁 상황이 사실은 엄혹한 비정상의 원인이죠. 이것이 객관적 환경으로서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북측의 국가 전략 정책들을 분석할 때 이 전쟁적 상황을 가장 염두에 두는 기본 환경으로서 염두에 둔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적대적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의 다름과 차이를 맞고 틀림,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온전히 엄존하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름으로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다름과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맞고 틀림으로 재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뭡니까?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 기본 정신이 상호 인정입니다. 상호 인정.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고기 한번 끄덕여 줄 수 있는 그 인정의 마음이면 지금 당장 평화가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베트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의 고유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정해버립니다. 남과 북이 적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 됩니다. 굳이 손가락질하고 적대하지 않으면 평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북측에 대해서 북측의 국가 목표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많이 묻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국가의 목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기본 목표인 것처럼 북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고 하는데 목표는 인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 북도 똑같죠.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 공동체, 국가, 성원들의 행복, 당연하죠.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엄혹한 제재와 봉쇄 속에서 저 4대 영역을 저렇게 만들어서 결국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인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북측의 국가 전략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남북의 수많은 다름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개인과 공동체, 조직 생활, 정치의 개념, 노동의 개념, 물질과 정신, 사람의 관계, 자유의 개념, 이 많은 것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주의 정치, 경제, 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과정이 그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가 공동체주의로서 운영되어가는 과정이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인식만 하면 됩니다. 다름에 대해서 굳이 깊이 있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틀림이 아닌 다름인데요. 체제니, 사회작동의 원리니, 윤리, 도덕이니 이 많은 것들. 다름과 차이일 뿐, 다름과 차이를 굳이 틀림으로 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전쟁과 평화가 다 있다고 봅니다. 적대와 화해가 다 있다고 봅니다. 차이를 인정하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름과 차이를 부정하면 적대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존중하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 작용의 관계이처럼 남북관계, 북남관계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입니다.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우리를 적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형제자매 동포라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우리를 형제자매 동포라고 그럴 것입니다. 대북 적대 정책이 대남 적대 정책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그 다름과 차이를 봐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전쟁적 상태를 끝내는 비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많은 손들 중에 틀린 손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손입니다. 다른 손이 마주 잡았을 때 화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지고지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북측의 김정은 위원 시대의 북측 사회의 변화의 키워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전 시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진짜 많이 다르죠.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와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지식경제강국, 세계적 관점, 과학기술 바탕의 자력갱생, 새세기 산업혁명, 경제특구, 경제개발국, 사회주의 문명국,
유통혁명, 통신혁명, 카드, 전자카드 이런 것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누는 세계를 보라. 세계적 추세, 세계와 세계적 추세를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조선 속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조선이 있다. 이런 관점들도 이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다름들이, 이전과는 다름들이, 변화와 혁신이 엄청나게 많이 발양됐는데요. 딱 10년 전입니다. 2013년 한 해의 변화가 그 이전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북측이 국가 구호로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2014년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나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의 그 엄청난 변화가 그 이전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고 했을 만큼 북측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북측의 엄청난 변화들을 잘 모릅니다. 북측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변화들인데요. 평양의 초고층 살림집들입니다. 53층, 70층, 80층짜리들이 막 올라갑니다. 굉장한 물리적 변화들입니다. 평양만 그렇겠습니까? 전국이 똑같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매우 현대화되어져 가고 있는 도시, 그리고 에너지 사정, 전력 사정이 매우 호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많은 건물들에 들어가 있는 전력들을 보십시오. 북측이 어려웠던 시기는 에너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난이 순차적으로 많이 정상성 궤도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015년에 북측의 농촌혁명, 농촌개량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년 전이었죠. 최근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동해 함경도에 있는 큰 군 비행장을 소위 말하는 채소, 남새밭으로 바꾸고 그 남새밭, 채소밭 여기에 협동농장 사람들을 이 전원 농촌형 주택에 새롭게 다 입주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이 함경도와 이쪽의 농촌 개량 이 부분들의 모범을 전 북측 지구로 다 확산시키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죠. 백두산 3지연이 이건 벌써 5년 전의 모습입니다. 5년 전에 3지연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양도 온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4년 전에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북의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인식의 불변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적으로서만 그냥 찌질한 루저들로서만 그냥 폄훼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우리 인식의 부재 속에서 변화없는 불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아는 북이 실제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간극이 큽니다. 우리는 여전히 25년 전에 고난행군 시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워야 실제하는 북측의 태도, 전략,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군사 전략이 군사력이 가장 많이 강대해졌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과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측의 군사력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략국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핵, ICBM, 소위 말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핵무력과 ICBM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북측의 정책들, 나오는 모습들을 다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북측의 국가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엄혹한 전쟁적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그 단초들,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북측은 어떤 국가 전략을 지금 갖게 되었는지 최근 3년을 쭉 압축해서 현재 위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7년도에 엄혹한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미 간에 그야말로 백척 간두에 섰던 엄혹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습니다. 북미는 그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되죠. 그 첫 조치로서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게 됩니다. 북측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똑같이 비핵화해야 된다. 전 세계가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양보를 하고 나왔던 겁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하기 위해서 북측은 국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바로 2018년 4월 20일, 즉 4.27 판문점 선언 딱 일주일 전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즉 핵 ICBM 시험 발사를 전면 중지한다. 북부 핵시험장 폐기하겠다. 폭파하겠다. 풍계리 핵시험장 공개 폭파했죠. 마찬가지 핵무기, 핵기술 확산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결코 선제로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엄청난 국가 핵무력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4.27 판문점 선언 일주일 후에 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던 겁니다. 북측은 매우 간단치 않은 수십 년간의 핵무력 정책과 인민경제 총집중 전략, 이 핵무력 병전 전략, 그리고 전 세계 비핵화를 내려놓고 앞으로는 모든 경제에 총집중하겠다라고 국가 전략을 바꾸고 4.27 판문점 선언에 나왔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 평화협정 약속은 받았습니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마찬가지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습니다. 상호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 구축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죠. 미국은 종전 평화협정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3차 정상회담, 즉 9.19 평양선언이 있었습니다. 북은 더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ICBM 핵심 기술인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국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전평화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상응 조치가 있다면, 미국이 내놓는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북은 영변 핵시험장 전체를 영구 폐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담대한 양보까지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 회담은 노딜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판을 깼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존 볼턴, 폼페이오와 같은 이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 판을 깨게 됩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아무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겠다라는 어떤 합의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은 깨지게 되죠. 하노이 회담 실패와 남북관계의 더 큰 실패입니다. 남측 우리는 비핵화, 한미동맹 프레임에 갇힌 인식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소극성, 비주체성, 상황 돌파의 비전이 부재했었습니다. 결국 계속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것들을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평화의 기회, 호기를 놓치게 되죠. 평화의 실기였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 상황 속에서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 12월 연말까지는 기다려주겠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는다라는 어떠한 조치라도 있으면 난 다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말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냥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전략 자체가 부재했습니다. 결국 북측은 1년간의 총괄적인 평가 끝에 새로운 길을 천명하게 됩니다. 김경환 외무상 모든 북측의 공식 발표들은 미국과의 대화 타결에서 1년 6개월 동안 완벽히 쏘갔다. 완전히 기만당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엄청난 선물을 스스로 내찬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은 없다. 유일한 협상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평화 협상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어떠한 대화에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식 천명을 했던 게 바로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정면 돌파전 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적대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오산이었다. 우리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결국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강대강을 채택합니다. 미국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죠.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을까요? 북이 미국에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미국 너네들도 휴전협정 체제 속에서 매우 군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북미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협정 체제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북측의 여러 군사적 행위로부터 매우 불안하다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북측은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북의 이 전략은 의도된, 매우 계산된 행위입니다.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평화협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평화협정을 내놓으면 됩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되죠. 평화를 만들면 이 상황은 완벽히 사라집니다. 이 최대의 위기가 다시 2020년 현재까지 오게 된 건데요. 보겠습니다. 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이게 국가 전략입니다. 정면 돌파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적대를 뚫고 자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 즉 주체로 객관을 극복하겠다. 조미 간의 대결은 한마디로 자력갱생과 제저의 대결이라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 외교력, 군사력으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겠다 그럽니다. 군사력이 과연 뭡니까? 무기입니다. 미국 본토가 매우 위험에 빠지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형국의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북측은 이것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미국이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대항할 것이고 미국이 강으로 나오면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8기 4차 전회를 거치면서 올 1월에 노동당 정책회의는 또 굉장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4.27 판문점선언 일주일 전에 있었던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모라토리움을 이제 해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략무기 시험 유예를 해제한다. 이제 국방정책과업을 재추진하고 신뢰 구축을 위해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활동들을 재가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엄정하게 평가해보면 4.27 판문점 선언부터 이 노동당 당 정치국 회의까지는 핵시험도 ICBM 관련된 전략무기 시험은 없었습니다. 단거리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전략의 정면 돌파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게 당 정치국 회의 올 1월 19일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미 위기는 점정될 것이라고 다 예상했죠. 곧이어 3월 24일 날 북은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화성호 17형입니다. 역대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전쟁의 억제수단이라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3월 24일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 공식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싸우면 민족 전체가 함께 다 공멸한다. 그런데 하지만 선제 타격 같은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망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 ICBM이 왜 올라갔는가? 북측의 미국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측에게는 선제 타격 같은 그런 공격주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5월 취임을 하면서
대북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목표라 그랬죠. 대북 적대를 전면화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 고도화, 선제 타격 담론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략작전들을 최고로 전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강화, 역대급으로 사상 유례 없이 가장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일상적으로 적극 전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제타격 킬체인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휴전 상태에서 이 전쟁이 안 끝난 상황 속에서 평화가 아닌 적대 정책을 전면한 것입니다. 결국 전쟁 위기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궁극의 목적이라면, 평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적대 행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데, 전쟁이 안 끝났는데 적대를 전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강대강입니다. 남과 북, 북과 남, 북미, 미북 서로가 서로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공멸입니다. 그 모든 참혹한 지옥의 맛은 누가 봐야 됩니까? 국민입니다. 누구를 위한 적대관계 심화입니까? 7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선제타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었습니다. 남측이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에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때부터 북측은 남측 윤석열 정부를 적으로 실제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달 김여정 담화에서는 남측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전쟁 자체가 적이다. 남측을 향해서는 총포탄 하나 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전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가장 위험한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상시로 부산항으로 군산으로 평택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북은 어마어마한 위기 내지는 오히려 호기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들을 놓침없이 살피고 있다. 한국형 삼축책이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날뛰고 있지만 가장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상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점입가경에 더 심화되는 위기로 갑니다. 인식의 오류가 계속 악순환되는 건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8월 19일 담화를 냈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비아냥 조롱이었습니다.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 수 없다.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 천연스럽고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했고 결론적으로 북측은 8월 이후에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는 엄중한 적대관계에 돌입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엄중한 적대관계입니다. 이 적대관계,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불행은 국민의 몫인데요. 적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부딪히면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상호 어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미 전략을 갖고 있는지, 북이 2018년 4.27 판문점부터 쭉 내려왔던 그 인식들을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왜 저러고 있는지. 그래야만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무력 정책 입법화 9월 8일 날 북은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핵을 쓰게 되는데 이 핵무력 정책은 핵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해받을 짓을 절대 하지 말아라는 입장에서 미국을 향해서 핵무력 정책 입법화를 발표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조건입니다. 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는 이럴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핵무력 정책법
법제화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판을 방지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북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도 핵전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겁니다. 법제화했습니다. 경상적 동원태세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안정적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법제화가 나오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쥐고 불섭으로 뛰어드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북측의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측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대미 전략에 대해서, 한반도 전략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지가, 인식의 오류가, 그 인식의 실패가 오판이 지옥을 부릅니다. 전쟁을 야기합니다. 북의 세계적 군사전략 국가 공식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핵보유를 선언했죠. 2013년도에 헌법 서문에 조국을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북측의 핵보유, ICM 보유는 누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넌센스예요. 이미 확고한 무력으로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에 이미 7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을 위협 공갈하는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미국을 마음껏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었었습니다. 이미 핵 전략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혹한 위기 속에서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평화밖에 없습니다. 압박, 제재, 봉쇄는 전쟁 행위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말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압도적인 힘이 아닙니다. 대등한 힘 관계입니다. 북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북미가. 여기에다 대고 지금 우리가 전쟁 위기가 심화되는 적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6년 수소탄 시험 성공 발표를 했습니다. 18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2021년 세계적 수준의 군사 전략 국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대등한 핵무력 전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때 북측은 이제 조선이 바라보는 세계에서의 지위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70년간 북미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전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상황이 오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북의 저 전략적 의도가 허풍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질문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 위기는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휴전협정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제도적, 구조적 전쟁 위기의 원인인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을 해야 됩니다. 남북의 종전만으로도 평화 보장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전쟁 위기는 심화될까요?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왜 전쟁 위기는 계속 심화됩니까? 악순환인데요. 이 안보가 무슨 안보인가? 분단 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입니다. 전쟁 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예요. 안보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입니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적 분단 체제, 이 전쟁적 상황의 분단 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이죠. 거짓 안보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안보, 국민의 행복을 위한 평화,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보는 어떻게 됩니까? 적대를 상호 내려놔야 됩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안보입니다. 종전이 안보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 분단체제, 적대를 끝내는 것이 국민의 행복의 평화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실패, 상황 오판의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 악순환은 모두 이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안보는 분단체제, 적대를 심화시키는 안보는 아니었을까요? 북의 대남, 대미인식과 한반도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상황인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의 전략무기, 역량과 군사력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의 군사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조정, 통제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3차 대전입니다. 북은 매우 벼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대갚아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북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북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북이 어떻게 보는지, 혹 북은 현재의 상황을 기다렸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북은 미국이 자신들을 건드려 주기를 늘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북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인식입니다. 전쟁적 상황 속에서 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갚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인식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 엄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점입가경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지옥입니다. 지옥. 한반도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전쟁 종식, 평화 실현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적대 심화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서 평화가 아닌 적대 정책을 전면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최대의 전개, 북측의 강대강 촉발. 미국 네오콘의 의도된 전략이겠죠. 북측은 이 상황을 오히려 호기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관계를 풀려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도는 과연 뭡니까? 우리가 손가락만 대고 살짝만 밀어도 북이 확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전혀. 인식의 오류, 그 무지가 이 오판이 파국을 초래합니다. 일처의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행복, 평화의 실천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 위기 고조입니까? 감정, 국민의 행복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결코 용납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 전쟁 용식 평화 실현, 분단 체전에 갇힌 적대적 인식을 넘어서 평화정책, 평화운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쟁은 절대 악입니다. 완벽한 무해 상태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함께 평화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로 가는 지혜의 샘터 김진양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 오늘로서 총 12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분단, 통일, 북, 개성공단, 북측의 경제사회적 변화, 핵, 비핵화 정책의 실패,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도교육 속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저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국민 행복, 절대 가치입니다. 국민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까 국민 행복을 건재해서 흐트러뜨리는 게 바로 분단이었습니다. 분단의 핵심적 실체는 바로 거짓과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끝내지 않고서는 국민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분단, 통일, 북,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 공동체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데요. 어느 곳에서든 통일교육, 평화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아닌 기본 교육이다. 한 가지 가장 쉬운 관점이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인데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존중하면 됩니다. 남과 북이, 북과 남이 5천 한민족이었는데 만나보면 행복해집니다. 만나기 위해서,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름과 차이를 고개 한번 끄덕여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면 그 마음이 실제로 평화의 시작이고 그 마음으로 통일까지 나아갑니다.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그 넉넉한 인정, 존중, 진정 바라면서 그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